자, 이제 볼 내용은 초등 교육과정 A 내용입니다. 이 초등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등과 비교해 봤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 조금 더 심화하는 형태로 문제를 냈고요. 뒤에 나오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들을 좀 워딩 그대로 쓰라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가면 갈수록 이제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받잖아요. 이때 초등 같은 경우는 너무 쉽다라는 피드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내고, 중등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초등 같은 경우는 진로,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양으로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이잖아요. 이 교육과정 내용 같은 경우는 답을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답에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문항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이 내용은 중등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든 내년이든 간에 중등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번,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가지 쓰라고 하죠. 니은 내용을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할 때 학생 실태, 지역사회 실정, 학교 교육 시설 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 이외에 무엇을 더 반영해야 되나요? 이 같은 경우도 책에 있는 그대로 이제 쓰는 게 이 문제 특성이죠. 그래서 교원의 조직과 학부모의 요구라는 내용이 답에 포함됩니다.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자,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가 방금 얘기했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문항 1번 동그라미 1, 가를 참고해서 성우의 골도 검사 결과가 제시되면 예상할 수 있는 청구학 기관의 청료 손실부에 따른 분류의 명칭을 두 가지 쓰고 이 기획이 잘못된 이유를 쓰라고 나와 있죠. 일단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나와 있다? 가를 참고하라기 때문에 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성우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수능 청력 검사의 기도검사가 3분법으로 평균 80dB HL이라고 나와 있고, 청력도는 고온 정경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중추 청각장애는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손상부에 따른 청각장애 유형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여기 평균 80dB HL이기 때문에 전음성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신경성 또는 감음성 혼합성 청각장애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골도가 제시되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명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전음성으로 보기에는 이 80dB HL이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얘는 해당하지 않고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혼합성 청각장애가 동그라미 1번의 답이 됩니다. 그리고 2번, 기획이 잘못된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기획은 여기 나와 있죠. 신임교사와 선배교사 대회 보시면 성우의 어음 청력 검사의 청취역치는 어떤가요? 이제는 어음을 물어보네요. 자, 어음 청력 검사의 청취역치는 기도검사와 동일한 3분법으로 산출됩니다. 자, 알다시피 어음 청력 검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음 청력 검사의 청취역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SRT라고 불리는 어음 성취역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어음 성취역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도검사와 동일한 3분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50%의 소리들, 즉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소 어음 강도를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잘못된 점을 쓰라고 할 때는 꼭 얘기할 게 뭐냐면, 지금 어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50%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 어음 강도를 찾는다고 쓰시면 잘못된 이유가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음 청취 역치 검사의 개념 또는 정의를 이용해서 답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문제. 자, 문항 2번. 1. 니은의 특성을 쓰고 이 다를 참고해서 디귿의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니은을 보시면 디지털 보청기의 채널 방식이라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청각장애 협회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필사슴 책에 나와 있는 보청기의 종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고온섬 책에 나와 있는 보청기의 종류를 따릅니다. 물론 고온섬 책과도 동일하진 않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디지털 보청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는 일단 디지털 보청기 그리고 아날로그 보청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디지털 보청기를 채널 방식과 그리고 신호 처리 방식과 압축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지털 보청기의 특성을 나눠 놨습니다. 뭐 신호 처리 방식 그리고 압축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뭐 선형 보청기, 비선형 보청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보청기, 아날로그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게 채널 방식이 나와 있죠. 이 채널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고온섬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온섬 책에서는 단채널과 다채널이 나와 있고요. 단채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청기가 특정한 소리음을 들으면 이거를 선별하고 증폭하고 여과하고 분석하를 하거든요. 이거를 한 채널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단채널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채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여러 채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채널이 일정한 주파수를 책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50 그리고 500, 1000, 2000, 4000, 8000 이러한 말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파수들을 각각의 채널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증폭시키고 필요 없는 거는 뭐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특성을 쓴다고 하면 여러 주파수 또는 필요한 주파수에 따라서 증폭, 여과,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써주시면 정답이 될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다를 참고해서 디귿의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는 처음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 스피치 영역 같은 경우, 즉 5개음 또는 6개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우와, 시스 또는 음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모음에 해당하는 이, 아, 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음이라고 불리는 게 2개씩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자음이라고 볼 수 있는 음과 그리고 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눈에 띄는 모음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는 왜 두 곳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두 곳이 표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이유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음은 왜 2개냐라고 해당 문제를 해석하시고, 이 2개의 이유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모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음을 의사소통에서 그렇게 배웠죠. 조음기관과 공명기관에서 큰 저항이 없이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했어요. 즉 모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구분하기가 자음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는 형성음이 이렇게 2가지씩 나와 있고, 이 2가지 모두 들어야 각각의 모음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모음의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모음인 이, 아, 우 같은 경우에는 2곳에 표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특수교육학 책에는 없고요. 청각학 책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깊이 물어본 내용이에요. 다음 3번 문항. 다음 지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사람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10이라고 쓴 사람도 꽤 있어요. 알다시피 이거 10이 아니라 9이죠. 이렇게 5, 6, 7, 8, 9. 5부터 이제 이렇게 뭐가 바뀐다? 6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향이 바뀌죠.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신책 내용을 좀 봐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문항 1번. 나의 확대 문자, 점자 병기파를 보고 1. 기획을 고려한 개선 방법을 쓰고 2. 니은을 고려한 개선 방법을 쓰라고 하죠. 자,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독성이 나오고, 니은 같은 경우는 눈부심이 심하다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가독성 같은 경우에는 뭐 대비감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글자를 크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룹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가 내용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 22포인트를 쓴대요. 근데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지금 50% 정도도 고려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 말고 확대 이해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데, 알다시피 25포인트가 넘어가면 시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5포인트는 안 넘게 돼 있고 보통은 18포인트에서 25포인트 사이로 이제 확대 글자를 만들어 주죠. 근데 이게 넘어가는 순간 시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이태용 선생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효율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해라고 언급을 하냐면 확대 자료와 확대 기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이제 확대가 되어 버리면 시야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확대 기구들을 좀 사용하라고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포인트들을 고려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즉 이태용 선생책에서 얘기했던 확대 자료 글자와 함께 기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니은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쓰라는데 눈부심이 심하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재료에서 반사가 덜 되거나 무광 재질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태용 선생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2번. 2번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 중등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는데 초등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명을 쓰는 게 이제 시험 문제였죠. 뭐 이거는 답에 나와 있으니까 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문항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 3번을 보면 다의 지우가 대각선법을 함께 사용한 오른손 활용 방법의 명칭을 쓰고 교사가 지우에게 이점 촉탁법보다 대각선법을 활용한 이유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지금 다 지우를 보니까 이렇게 트레일링을 하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왼손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각선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느냐? 자, 이거 이점 촉탁법보다 대각선법을 활용한 이유가 이제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오른손 같은 경우는 트레일링 따라가기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각선법을 활용한 이유 같은 경우 알다시피 대각선법과 이점촉탁법은 관계가 있죠. 이점촉탁법 같은 경우는 주로 실외에서 사용하고 대각선법은 주로 실내에서 사용합니다. 즉 왜 실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쓰는 게 이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 찾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겠고, 그러면 대각선법을 실내에서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 상대적으로 이점촉탁법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촉탁법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일단 촉탈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촉탈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에너지 양도 좀 많아요. 근데 대각선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촉탈로 인한 피로감이 적고요. 그리고 소음으로 시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촉탁법보다는 대각선법은 실내에서 사용하면 좋아요. 그 내용으로 동그라미 2번에 이유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기준이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1번은 뭐 사회과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문항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도 좀 생각을 많이 할 내용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문장 자체를 보여주고 그걸 해석하는 문제가 많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물어보는 형태잖아요. 자, A와 B를 고려해서 사회 상황 이야기를 개발하려고 한다. 1. 은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문의 예 한 가지를 쓰고 2. 사회 상황 이야기 카드 제작 시 제공할 수 있는 시각적 단서의 예 한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게 조항문입니다. 자, 조항문 같은 경우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념, 생각, 느낌들을 알려주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A, B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A를 보시면 3어절 수준의 말과 글을 이해함, 말이나 글보다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 이해도가 높음, 통학, 학습, 승차 시, 급식실, 화장실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음.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런 거죠. 3어절, 그리고 사진, 그리고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B 내용을 보니까 은수는 수업을 마치고 통학 버스를 타러 달려간다. 학생들이 통학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맨 앞으로 끼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은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문은 이러한 차례 지키기가 잘 안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신념, 느낀 감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감정을 설명할 때
3어절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좋아요. 일단 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구절절하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3어절 이내의 말과 글 수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 조망문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친구들이 싫어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3어절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표현은 무조건 들어도 되고요. 뭐 줄 서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들어가가지고 3어절 낼 정도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3어절이면 너무 작아요. 일단 제일 들어갈 표현이 뭐냐면 친구들이 싫어한다 라는 감정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회 상황 이야기 카드 제작 시 제공할 수 있는 시각적 단서 예를 써야 되는데 이 사회적 상황 이야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형태로 포함해야 돼요. 즉 부정적인 형태로 포함하면 안 돼요. 뭐뭐가 아니다 느낌보다는 뭐뭐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차례를 지켜서 이렇게 차례차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본인과 친구들 모습을 시각적 단서로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내용으로 동그라미 2번에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차례를 지켜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시각적 단서 예를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문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문항 3번. 자, 이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이 이세기 선생님 책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강론서를 보지만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여기 니은에 쓸 수 있는 거 여기 하나가 있어요. 자, 1. 니은에 들어갈 비교 중고의 예를 한 가지 쓰고 2. 디귿과 대상자 간 중다 기초전 설계에 비교해서 차이점 한 가지 쓰시오. 3. 나에서 첫 번째 중재 후 두 번째 중재의 투입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 한 가지 쓰라고 나와 있죠. 먼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목표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이 특정한 행위를 한 다음에 그리고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뭘 한다고?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기준은 교사에 의해서 설정된 중과 비교할 수 있고요. 다른 학생들의 수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세운 것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를 특정한 행위를.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교사가 설정한 것도 비교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설정한 기준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승윤 선생님 책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일단 우리 교재는 답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의해서 설정된 준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소영, 김영탄 선생님이 쓴 단일대사연구 설계라는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상황관이죠. 근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상황 그리고 행동관 중다 기초도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대상 한 명이 있죠. 근데 대상자 간 중다 기초도설 같은 경우는 세 사람 이상이 설정이 됩니다. 기능적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세 사람 이상의 학생이 선정이 되는데 이거 두 개 차이점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사람이 되고 대상은 세 사람 이상이 된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면이 아마도 중등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자가 중다 기초 설계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행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능이 비슷한 여러 가지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똑같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항 3번. 이거는 늘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자, 나에서 첫 번째 중재 후 두 번째 중재의 투입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중재를 했어요. 이 중재를 하면 두 번째 중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 기초선이 모두 이렇게 안정된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중재 효과가 있을 때 이 두 번째 중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으로 동그란 3번에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야 쓸 수 있는 문제가 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5번 문제. 자, 이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교수 원리로 기억에 해당하는 가정, 가설을 쓰고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유형을 쓰라고 하죠. 일단 기억을 보시면 결정적인 자료가 없는 한 학생을 수업 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교육적 지원을 계속하고, 이거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최소 기준, 최소 위험, 가정 기준. 그래서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라는 거는 늘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틀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학생의 생활, 경험, 흥미 등의 중심으로 현재 필요한 것이면서 미래의 가정과 직업, 지역사회, 여가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기술들을 지도해야 된다. 자,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답 같은 경우는 뭐 기능적 교육과정 또는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다?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거.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것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능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무조건 현재와 미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 활동과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 내용은 엄청 비슷한데,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교육과정이라면 이렇게 교육과정이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로, 카테고리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문항 2번. A에 해당하는 교수를 쓰라고 하는데, A 내용을 보시면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을 자연스럽게 구조화해서 지속적인 반응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대화 중심의 교수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오고 나서요, 뭐가 좀 논란이 섰냐면 이거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냐, 아니면 그냥 환경 중심 언어 중재냐, 아니면 이거 뭐 우영 교수냐,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았는데, 일단 우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 안 씁니다. 이런 표현들 안 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조정 전략과 반응적 대화 전략이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영 교수가 될 거라면 얘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아닐 거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구분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거를 나눌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중등 시험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이라고 불리는 뭐 모델링, 그리고 요구 모델링, 우영교수 시한 지연 등등이 있잖아요. 기법 또는 절차. 이게 일반적으로는 EMT, 환경주심 언어 중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여기 환경 조절 전략과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을 언급을 하는데, 요즘 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차이를 낼 거라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이 기법과 이거 두 개가 추가됐다고 내용이 언급이 됐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 둘 중에서 하나를 쓰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래서 MT냐 EMT냐 이거는 문제 때문에 구분하는 거지, 실제로는 요즘에는 다 MT로 얘기할 때도 강화된 환경주심 언어 중재를 많이 얘기하는 편이죠. 자, 그리고 문항 3번 1. 디귿에 해당하는 기술을 쓰고 2. 다음 A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디귿.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 중에서 학생이 학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생 스스로 말해가면서 실행하는 것과 같은 요소, 이거는 자기교수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결정 교수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자기결정과 관련된 모델들이 전부 다 교사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자기교수를 가르치는데, 자기결정을 가르치는데 교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바꾸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결정을 잘하는 학생의 생각을, 다시 말해서 초인지를 학생에게 지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교수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자기결정 교수학습 모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자기교수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얘네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적 지원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중등에 나올 것 같아요. 뭐가? 여기 나와 있는 언어경험 접근법이. 그래서 언어경험 접근법은 중등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항 1번. 다음은 기획의 단계와 내용이다. A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B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언어경험 접근법의 단계를 쓰시면 되는 거고 현재 A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학생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쓴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B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다른 자료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문항. 캐스트의 보편적 학습의 원리 중 A에 적용된 원리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버 예절 알기 자료를 인쇄물 또는 음성 자료로만 제공하고 그리고 서체력 자료로만 제공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 특성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읽기 능력이 지적 수준이나 구어 발달 수준이 현재 낮기 때문에 이들을 주면 학생이 잘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주는 거죠. 디지털 교과서, 동영상 자료, PPT 자료, 요약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표상 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왔다. 그리고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7번도 마찬가지로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육과정 B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과정 B 내용의 1번 문제를 보시면 1. 가에 A에 나타난 미나의 뇌성마비 유형을 쓰고 2. 기억에 가능한 니은 사용 능력을 쓰라고 하는데 뭐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는 순간 바로 경직형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양마비가 있잖아. 즉 경직형의 하유 유형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뇌성마비 유형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경직형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답이 경직형 양마비였다고 하면 이 양마비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썼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직형의 하유 유형 중 하나를 나타내려고 저렇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직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경직형과 관련된 특성들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정도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기획에서 가능한 니은의 사용 능력을 써야 되는데 기획 보시면 GFCS 4단계예요. 그리고 수동일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GFCS 그림을 본다고 하면 4단계 같은 경우는 전동일처입니다. 근데 딱 낚이게 좋게 수동일처를 언급을 해놨죠. 이 수동일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스스로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학생을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혼자 움직이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하지 않고 수동일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간의 스위치만 움직이는 전동일처를 주로 사용하겠죠. 그리고 문항 2번 미나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1. 디귿을 사용하기 위해 부착하는 보조원 기기의 명칭을 쓰고 2. 이 기기의 장점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지금 학생 특성을 보면 표준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입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AAC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표준 키보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보완하는 형태잖아요. 여기 보시면 디귿을 사용하기 위해 부착되는 보조기기 명칭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준 키보드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모이스처 가드, 두 번째 키가드가 있는데 모이스처 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을 흘렸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이 표준 키보드에 입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 키가드가 있죠. 이 키가드 같은 경우는 전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축에서 키가드를 사용할 때 쓰는 이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점? 타이핑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 이 표준 키보드에 사용되는 키가드의 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핑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3번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해서 리을에 들어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쓰라고 하는데
자, 어머니, 선생님, 미나 언니가 미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움이 필요해요. 미나 언니와 같은 비장의 형제 자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이거 가족 지원에 들어가잖아요. 이 시블링에 대한 이러한 지원들은 가족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초등 같은 경우는 CBM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중등도 CBM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RTI와 CBL을 연결해서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근데 중등 같은 경우는 그냥 중재반응 모델만 쓰는 게 시험 문제였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이 CBL과 RTI를 연결시켜서 지금처럼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문항 1번. 나의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 내용을 보시면 영어의 검사 결과를 검토해보니 한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네요. 수학 검사에서 받은 77점은 영어의 실제 수행보다 낮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지능검사가 기억 이상이라도 학업 점수는 낮게 추정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두 점수 간의 불일치된 니은 점수를 이용하는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에서는 영어를 학습장애로 과잉 진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된다고? 네, RTI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두 검사 간의 상관관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낮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과소, 그리고 지능이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과잉 판별이 이렇게 되죠. 그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지능 점수가 평균 이상이라도, 다시 말해서 100 기준으로 얘가 100이 넘는 120이라도 완전한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능력에 비해서 성취가 낮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 또는 100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두 점수 간에 불일치된 니은 점수를 이용하는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에서는 영어를 학습장애로 과잉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능력 성취 불일치 같은 경우는 불일치 모델이지만 방금 얘기했던 상관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에서도 언급이 되죠. 중재 반응 모델에서 언급되는 내용처럼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는 평균, 니은에는 표준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문항 2번. 이 문항 2번 같은 경우도 책에 없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합해서 답을 쓰는 문제죠. 자, 나의 디귿을 장기 교육 목표 성취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디귿 내용을 보시면 교육 과정 중심 측정이죠. 자, 교육과정 중심 측정과 그리고 장기 목표 성취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연결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 장기 교육 목표와 우리가 알고 있는 CBM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CBM 같은 경우에는 늘 시험에서 진전도라는 키워드를 가지는데, 이 CBM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게 CR-CBA잖아요. CR-CBA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사용하는 거고, CBM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장기 교육 목표 성취 방법으로 적절합니다. 즉 진전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CBM 같은 경우는 1년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측정을 할 수 있어서 1년간 진전도를 점검할 수 있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기 목표와 CBM 특성 중에 하나인 1년간 사정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연결시켜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문항 3번. 중재반응 모형 1단계에서 영어의 중재반응 수준을 평가할 때 1. 다의 그래프에서 필요한 정보 한 가지 쓰고 2. 중재반응을 평가하는 방법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자, 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누구밖에 없다고? 영어의 CBM 점수밖에 없어요. 1단계 같은 경우는 누구랑 비교한다고? 전체 학급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CBM 점수 함께 필요한 게 일반 학생들의 CBM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 학생의 CBM 점수와 뭘 할 수 있다? 이 중재반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중 브랜치를 많이 쓰잖아요. 이중 브랜치를 얘기할 때는 뭐 발달률, 성취 수준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재 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을 쓰려면 영어의 CBM 점수와 일반 학생들의 CBM 점수를 비교해서 수행 수준과 발달률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2단계, 3단계 그리고 의뢰를 통해서 학습 장애로 진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중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3번 문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시면 초등 수학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4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내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항 1번과 문항 3번 같은 경우는 초과정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우리는 문항 2번에 1번과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 기초 탐구 과정 중 니은에 대한 용어를 쓰라는데 이 기초 탐구 과정 같은 경우는 뭐 과학과에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 내용을 보시면 자석에 붙은 물체와 붙지 않은 물체 선택하기라 되어 있죠. 이거는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디귿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디귿 내용을 보면 유도적 역 스캐닝 기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훑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알다시피 어떻게 한다고? 이거 기본적으로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누름으로써 이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되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늘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훑기의 방법, 기법들 같은 경우에도 다 서술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책에 똑같이 나온 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 문항 1번. 가해 기획과 같은 상황에서 1. 김교사가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교수 유형을 쓰고 2.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교수 절차에서 니은이 의미하는 용어 A를 쓰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획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우리는 2번을 좀 봐야 되는데 2번 관련된 내용은 알다시피 지역사회 중심 교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반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을 뚫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일반화 관련된 내용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교수 그리고 이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지도하는 일반사례 교수법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일반화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일반화 확인하는 또 일반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에 일반화 계획하기 이렇게 돼 있죠. 다음 2번. 다음은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디귿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로서 디귿에 대한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초과적 내용으로 봐도 되지만 일의 순서와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3번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나의 A에서 적용한 용환법의 유형을 쓰고 A의 마지막 단계인 릴에 들어갈 교사와 학생 행동을 각각 쓰라고 하죠. 이런 형태가 지금 조금씩 나오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신체적 도움으로 연습하기인데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손, 그 다음에는 손목, 그 다음에 팔꿈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신체적 도움을 점점점 줄여나가는 점진적 안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양면삼 책에서는 점진적 안내를 최소 촉진의 한 가지 유형을 봤지만 초등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따로 이렇게 많이 보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진적 안내 같은 경우에는 뭐가 키워드가 된다? 이 그림자법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법을 이렇게 쓰는 게 지금 2번과 3번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교사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손목, 팔꿈치잖아. 그럼 다음에는 어깨 거고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못할 때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법을 이런 식으로 교사 행동과 학생 행동으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6번의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 어디 나온다고? 네, 미술과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뭐 저기 나와 있는 픽토그램 이런 거 나온다고 이것들 네, 특수교육과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언급되어 있는 지도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시각적 소통 능력,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림 또는 상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항 2번. 가의 A에 해당하는 1. 중재 방법을 쓰고 2. 리을의 응용행동 분석 원리로 지도할 때 A에 들어가 행동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자, A에 해당하는 내용. 교환 가치 형성하기, 자발적 교환하기, 변별론하기, 문장으로 만들어 이야기하기,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반응하기, 의견 설명하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팩스죠. 이 팩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중요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2단계잖아요. 2단계 자발적 교환하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카드를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자극은 그린카드를 학생과 먼 거리에 배치한다. 그러면 학생은 그린카드를 가지고 뭐 한다고? 네, 교사에게 주겠죠. 그리고 그린카드를 교사에게 받으면, 사물을 교사에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문항 3번 같은 경우는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7번도 그렇고 8번도 초과정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21년 초등 교육과정 AB를 봤습니다. 이 초등 같은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생각을 좀 해야 쓸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 그래서 초등은 지금 보고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중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볼게요.